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자영업자입니다. 고향에서 남편과 정육점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소가 들어오는 날이어서 바빴는데 오늘은 한가해 노래를 들으며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나훈아 씨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테스 형을 많이 들어요. 사실 소크라테스는 잘 모릅니다. 근데 누가 그러대요. 그분이 욕심을 버리라고 했다고요. 한때 저와 남편은 욕심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많은 돈이 생긴 뒤였습니다. 30대 초반, 한참 젊은 때였죠. 제 얘기는 달동네에서 시작해요. 서울 한복판, 달동네 꼭대기에 저희 부부는 신혼방을 꾸렸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회사의 관리 직원과 격리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 다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각자의 애들이 어릴 때 이혼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들들 나이도 비슷했죠. 서로 비슷한 처지에 좋은 감정을 갖게 됐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작게 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했어요. 둘 다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 아끼는 건 잘했습니다. 저는 아들 형제 키우느라 회사를 관두고 부업이란 부업은 다 했어요. 여행 같은 것도 모르고 짠순이로 살았죠. 남편 월급날 동네 입구 호프집에서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맥주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 호프집은 중년 아주머니 혼자 운영했어요. 제주도 구자 출신이시라 호프집 이름이 당근 호프였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렵게 키운 아들을 막 군대에 보냈다는 그분은 우리 애들을 예뻐했어요. 아들 어렸을 때가 떠오른다면서요. 나중에 제 아이들이 부부가 각자 데려왔다는 걸 알고는 저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아이고, 나 감쪽같이 몰랐잖아. 큰일하고 사네, 자네가. 낳은 정도 있지만 기른 정도 무시 못해요. 둘 다 예뻐요, 정말. 첫째는 제가 낳은 자식, 둘째는 남편이 데려온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했죠. 남편이 데려온 둘째, 우리 집 막내 경호는 저와 식성도 성격도 비슷해서 그렇게 정이 가고 예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데려온 자식이 냉장고 문만 열어도 신경질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 먹는 것 갖고 서럽게 하지 말라고. 그쵸. 음식 갖고 서럽게 하면 평생 가죠. 기특해 죽겠네. 자, 이거 홍합탕이랑 소세지 좀 갖고 가. 장사할 걸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소세지 애들이 잘 먹더라. 갖고 가 얼른. 구자 이모는 저희 가족을 잘 챙겨주셨어요. 가끔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술을 많이 마신다 싶으면 꼭 전화를 주셨죠. 경수 아빠 오늘 술이 좀 과하네. 와서 데리고 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 그러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하소연이 들렸습니다. 공부 못하면 사람도 아니야? 그래도 장남인데. 어머니 아버지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동생들 대학 등록금은 철철이 대주면서 나는요. 그때 그 사업만 시작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왼수 같은 소장놈 상판떼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남편은 주사가 좀 있었어요.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이랬죠. 사실 남편은 공부를 잘 못했고 시동생들이 머리가 좋았어요. 대학도 남편 빼고 동생들은 다 나왔죠. 큰 시동생은 고향에서 작은 사업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장남 역할 대신하면서요. 남편은 여러 면에서 동생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대요. 그게 한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나와 여러 직장을 전전했는데 어느 날 지인이 막걸리 사업을 한다며 동업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때 초기 자본이 없어 포기했던 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었어요. 지인의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었거든요. 여보 일어나 집에 가자. 경수 애비야 일어나라. 오늘은 그만 집에 가. 나 한 번은 일어난다. 기다려 여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무슨 사모님,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일어나, 얼른. 아이고, 이모님은 그런 남편을 안타까워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흘 밤낮을 매달린 부업이 불량이 난 적이 있었어요. 저녁 전에 당근 호프에서 부업 사장님을 만났는데 일을 잘못했다고 다 퇴짜를 놓는 겁니다. 전 억울했어요. 애초에 사장님이 이렇게 박으라고 했잖아요. 물량 맞추려고 기를 쓰고 박았는데 이게 다 불량이라고요? 봐봐. 내가 보여준 완제품이랑 다르잖아. 큐빅 색깔이 죄다 거꾸로요. 빨간색이 여기, 노란색이 테두리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봐. 다 거꾸로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 제대로 알려줬어야죠, 처음부터. 아이, 경수 엄마. 일 다 망쳐놓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 이거 자기한테만 맡긴 일 아니야. 이 다른 사람들 다 제대로 해왔는데 왜 그래? 생각해보니 내가 돈 받아야겠네. 손해가 막심하다고. 나한테 5만 원 주고 가, 당장. 뭐라고요? 사장님, 난 못 줘요. 받을 돈을 내가 왜 줘요? 그때 호프집엔 하필 애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모님이 해주신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애들이 포크 내려놓고 울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아저씨,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돈 줘요. 우리 엄마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왜 돈 안 줘요? 아니, 야, 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어른한테 뭐라는 거야? 저는 너무 억울하고 애들 보기도 민망해 말문이 막혔어요. 그 전날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했던 터라 제정신도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던 구자 이모가 끼어들었어요. 이보세요, 사장님. 왜요? 이거 한번 보셔. 뭘 봐요? 구자 이모는 고무 장갑을 벗고 카운터에서 뭔가 꺼내왔어요. 이거 그때 사장님이 경수 엄마 가르쳐주면서 만든 핀이야. 커피 쏟아 버리는 걸 내가 갖고 있었던 건데 한 봐요. 어머, 이거 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어요. 이모님이 내놓은 핀을 보자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부업 사장이 저한테 일을 알려주고는 핀 위에 커피를 홀랑 쏟았고 그걸 구자 이모가 갖고 계신 거였어요. 애초에 부업 사장이 저한테 잘못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아유, 기가 막히네. 내가 이렇게 알려줬다고? 귀신이 쉬었나? 그러니까 생사람 잡지 말아요. 돈도 주는 게 맞지. 안 그럼 이 사람이 사장님 잘못한 걸 다 뒤집어 쓰게 되잖아. 부업 사장은 투덜거리면서 지갑을 꺼냈어요. 3만 5천 원을 주면서 저한테 이러대요. 우린 인연이 아닌가 보네. 내가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에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용수 엄마. 그러면서 제가 만든 핀은 또 다 갖고 가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애들이 제 옆에 앉아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이모님은 애들한테 1,000원 한 장을 쥐어줬어요. 엄마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으니까 분했어. 그렇지. 애미가 세상 최고지.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엄마 지켜줘야 한다. 자, 나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어. 애들이 나가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저 아저씨 더러운 버릇 여전하네. 이번에 또 그럴까봐 내가 미리 챙겨뒀지. 불량핀이라면서 가져가긴 왜 가져가. 저거 다 수법이야, 수법. 제대로 해놓은 걸 불량이라고 덤태기 쉬워서 치가 다 먹으려는 속셈 모를 줄 알고. 경수 엄마, 똥 밟은 셈 치고 털어버려. 그리고 여기 2만 원 가져가. 2만 원이요? 지난번에 경수 애비한테 심부름 시키고 못 준 돈 있어. 가져가. 그랬어요? 시장에 같이 갔을 때 내가 빌린 거야. 15,000원 빌렸는데 5,000원은 이자. 제 마음 달래주시려 괜히 빌린 돈 갚는다고 그러시는 거 모르지 않았어요. 저는 구자 이모한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경수 아빠 사표 냈어요. 도저히 회사 못 다니겠대요. 이 지경에 당장 전셋값은 올려달래지. 막막해 죽겠어요. 아이고, 너무 걱정 마.
살려고 하면 다 방법이 있어. 경수애비,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니야. 기다려봐. 위로를 받은 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남편은 보름 뒤 다른 회사에 취직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보다 보수도 대우도 좋은 곳이었어요. 다행히 집 문제도 해결이 되어 저희는 반지하에서 볕 잘 드는 2층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당근호프 맞은편 건물이었습니다. 이웃이 이사하면서 가구를 다 물려주는 바람에 가전 가구도 싹 다 바꾸게 되었어요. 2층 침대도 생겨서 방에 놔줬더니 형제가 개다리 춤을 추면서 재롱을 부리는데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최고야, 최고. 우리 집 부자 맞지? 새 TV도 있고 침대도 있고 신난다. 그래, 우리 집 부자야. 부재된 기념으로 저녁 메뉴는 특별히 감자탕이다. 애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남편이 사온 소주와 사이다를 놓고 감자탕을 푸짐하게 먹으면서 우리 가족은 건배를 했습니다. 아빠도 좋은 회사로 옮겼고 우리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경수 경우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알았지?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괜히 잠이 안 와 베란다로 나갔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당근 호프가 있었습니다. 여보, 구자 이모 꼭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 같다? 그러게 말이야. 이 집도 이모님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뻔했잖아. 살면서 조금씩 은혜 갚자. 잘 해드리고 싶어. 마음으로. 그래. 그리고 우리 형편도 나아졌는데 셋째 가질까? 안 돼. 경호 상처받아. 남편은 종종 우리 둘의 아이를 낳자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셋째를 낳으면 남편의 자식인 둘째, 경호를 소홀히 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둘째 애들은 친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럽다던데 지금 셋째를 낳으면 아무래도 사랑이 그 막내에게 쏠릴 것 같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창문을 열어놓고 거실에 앉아있던 우리 부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 구자 이모가 낸 소리는 맞는 것 같은데 딱 한 번 들리고는 멈췄어요. 목소리가 크신 분이었지만 이번에 들은 소리는 왠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장 베란다로 나가 호프집을 내다보니 불은 켜져 있는데 출입문은 닫혀 있었어요. 청소하실 땐 늘 문을 열어두셨는데 오늘만 달랐죠. 여보, 좀 이상하다. 문 닫을 시간 한참 지났는데도 불도 켜져 있고 청소하실 땐 문을 늘 열어놓는데. 내가 가볼게. 그래 여보, 내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남편은 나가다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던가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혹시 신고할 일 있으면. 알았어. 내가 당장 신고할게. 당신도 조심해. 남편은 그냥 나가려다가 야구 방망이 하나 들고 나가더군요. 전날 밤 저는 꿈자리가 사나웠고 안 그래도 가족들에게 하루 종일 조심하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호프집에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성이 들려왔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이모님! 여보, 신고해! 저는 당장 전화기 앞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뭘 본 것도 아닌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땡땡땡 57번지 당근호프인데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저는 급한 대로 후라이팬을 들고 내려갔어요. 호프집 문을 열까 망설이는데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구자 이모가 뛰쳐나왔습니다. 곧 남편이 따라 나와 문을 닫고 막아섰어요. 안에서는 나쁜 놈들이 문을 열라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갖고 나온 후라이팬을 야구 방망이로 두드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깨웠어요. 근처 슈퍼집 사장님이랑 이웃들이 나왔고 사정을 알고는 남편과 함께 문을 막아섰습니다. 나쁜 놈들은 문을 부수다 창문으로 나오려고 발악을 했지만 방범창으로 막혀 있어 그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와서 그 둘을 잡아갔고 남편도 구자 이모를 모시고 따라갔습니다. 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호프집 사장 많이 다쳤나 봐. 아이고 무서워. 괜찮을까 모르겠네. 늦게 온 남자 손님들은 구자 이모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는데 거절했고 그걸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거였어요. 그놈들은 전과가 많았습니다. 구자 이모는 많이 다치셔서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 계셨어요.
그 일이 있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모님은 호프집을 결국 다시 열더군요. 나쁜 일은 다 지나갔다며 벌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버는 게 맞다면서요. 그 이후 남편은 거의 매일 호프집 마감을 도와드렸어요.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은 우리 집에 올라와 인사를 하더군요. 두 분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 어찌 되셨을지 정말 감사합니다. 경호 경수도 꼭 사촌형을 만난 듯 잘 따르더군요. 3년간을 우리는 구자 이모님과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아들의 제대를 한 달여 앞둔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어요. 구자 이모가 새벽에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의 제대를 코앞에 두고 하늘나라로 간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비통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지켰고 소식을 듣고 나온 아들이 통곡하는 걸 봐야만 했습니다. 이모님을 조금 더 잘 보살필 것을 뼈저리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구자 이모의 아들이 찾아와 통장과 계약서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실 저 종교에 귀의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살아계실 땐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는데 이제 고민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결정 내렸고요. 구자 이모의 아들은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종교인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저희에게 준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구자 이모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어요. 재개발이 결정된 동네 호프집이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주였고 저축액만 해도 억 단위였어요. 20년 전 자그마치 10억이 훌쩍 넘는 큰 돈이었어요. 달동네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였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작성하신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집은 제게, 저축과 현금은 경수 엄마 아빠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집도 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전부 드리고 갈게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이걸 우리가 다 가져요? 말도 안 되지. 가져가요. 도로 싹 다요. 집안 큰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것조차 저는 싫습니다. 이 재산은 누님과 형님 몫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 이모의 아들은 아주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된다는 건지 신부님이 되겠다는 건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이부자리를 깔아줬습니다. 분명 잠드는 것까지 봤는데 청년은 새벽같이 사라졌어요. 우리 부부는 갑작스러운 일에 무섭기만 했어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 돈 어떻게 해? 그냥 가져가라고 하자. 아이, 영 남의 거 뺏는 것처럼 속이 볶여 죽겠다. 당신도 그렇지? 예의상 어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다 돌려줍시다. 그러나 연락은 닿지 않았어요. 구자 이모 아들이 남겨놓고 간 명함에는 변호사 이름만 찍혀 있었습니다. 당장 전화해 물어보니 돌려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증도 끝났고 세금 문제도 처리가 됐다는 거였어요. 꼼짝없이 그 재산은 저희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경수 경호는 그런 저와 남편을 보며 순진하게 물었죠. 엄마, 어디 아파? 왜? 군인 삼촌 다녀가고서 계속 아픈 것 같아. 밥도 못 먹고. 좋은 일 생겼는데 엄마가 좀 복잡해서 그래. 좋은 일 생겼어? 그럼 우리 피자 먹을 수 있는 거야? 피자? 무슨 말이야? 학교 앞에 피자집 생겼는데 애들이 거기서 생일 파티해. 다들 피자 맛있다고 하는데 나만 못 먹어봐서. 생일 파티? 왜 너만 못 먹었어? 애들이 나보고 오지 말래. 듣고 있던 둘째 경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형아 친구들이 우리 보고 달동네 거지라고 냄새난대. 뭐라고? 야, 그런 말 하면 어떡해. 경호야,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달동네 상그지, 냄새나는 청국장, 그지 깽깽이들이래. 형은 피자집에서 하는 생일 파티에 가지도 못해. 여기 사는 애들은 출입 금지래. 뭐라고? 저는 눈이 뒤집혔어요. 다음날 학교 앞으로 가서
경수네 반 애들 앞으로 피자를 10판이나 샀습니다. 오늘 경수 생일이냐는 애들 질문에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여태 돈이 없어서 달동네 산 게 아니야. 아끼고 검소하게 사느라 그런 걸 경수한테 그지라고 했다며? 우리 옆 동네 장미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어. 이건 작별 선물이야. 지금까지 잘못한 건 됐고 경수한테 잘 가라고 한마디씩 해줘. 옆 동네 장미 아파트가 비싸다는 건 애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경수가 눈이 동그래져서 묻더군요. 엄마, 우리 이사 가? 아버지 일이 잘 돼서 전학도 할 거야. 저는 당장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명진 씨 그만뒀어요. 뭐라고요? 분명 오늘 출근했는데요. 보름 전에 해고당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새 직장에서도 잘렸던 겁니다. 상사에게 처음부터 밉보였던 게 화근이었어요. 저녁에 퇴근해 들어온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돈 생기면 고물상 해볼까 하고 알아보던 중이었어. 고물상? 그게 꽤 짭짤하다는 거야. 고철만 파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분해해서 팔면 남는 장사래. 나 손재주 있잖아. 회사 생활은 영 안 맞아. 고물상 어때 여보?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면 여보, 우리 구자 이모가 준 돈 받자.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전처럼 살지 말고 한번 때깔나게 살아보자. 여보, 정말이야? 진심이야? 우리 애들 달동네 그지라고 여태 놀림받고 있었어. 이제 우리 큰 아파트에 살면서 애들 옷도 잘 입히고 걱정 없이 해줄 거 다 해주면서 살자. 여보, 당신도 시골에 가서 시동생 눈치 보지 말고 장남 노릇 톡톡히 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여보, 고마워. 고마워. 마음이라는 게 요상에서 스위치 돌리는 듯 바꾸니까 무거웠던 마음이 날아갈 것 같더군요. 당장 큰 아파트에 좋은 차를 얻었어요. 애들 방도 운동장처럼 넓었고 개인 정원까지 있는 끝내주는 곳이었죠. 부동산 사람들도 처음엔 초라한 우리를 깔보더니 나중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큰 액수를 대출 하나 없이 깔끔하게 치르니 놀라더군요. 아이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몰라보고 제가 무례가 많았네요. 그동안 아끼며 사느라 거칠애엔 신경을 안 썼더니 그렇네요. 아유, 그러셨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아이, 차 드세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목축이라고 내오는 차도 다르더군요. 이사를 하려니 원래 갖고 있던 가구들을 갖고 갈 수 없어 싹 다 버렸어요. 달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어디 가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길래 저희는 그냥 이민 간다고 했어요. 괜한 이상한 소문나면 골치 아플까봐 애들한테도 입막음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네를 바꾸고 원래 부자였던 것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살림도 맡겼습니다. 제철에 나는 송이버섯, 한우, 굴, 밥상도 호화스럽게 차렸어요. 서울에 올라온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물음에 사두었던 땅이 몇십 배나 뛰어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평생 동생한테 주눅 들어 살더니 어깨를 쫙 펴고 꽤 거드름을 피우더군요. 애들도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다 부티가 흐르더군요. 한편으로 돈이 뭔가 싶기도 했어요. 사람은 달라진 게 없는데 돈 하나로 사는 환경, 친구, 받는 대접이 달라지니 무슨 요지경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나오는 술집에 드나들더니 급기야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부부싸움도 툭하면 벌어졌어요. 저는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에게 온갖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아침을 먹는데 남편이 취해서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멱살이라도 잡혔는지 셔츠는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전 숟가락을 팽기치고 나가 남편을 몰아세웠어요. 새벽까지 술을 처마셨구나. 되는 대로 살다가 일찍 세상 뜨려고? 잘 됐네. 이 재산 다 내 거 되겠네 그럼. 무슨 소리야. 돈이 왜 다 네 거야. 빨리 가서 꿀물이나 타와. 아줌마, 아줌마, 꿀물 좀 줘요. 도우미분이 쟁반에 꿀물을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더니 거실에 막 뿌리는 거였어요.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야, 살맛 난다, 살맛 나.
돈만 있으니 다 내 발밑이야. 아줌마, 이까지 돈 되는 대로 주워가 봐요.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도우미 아주머니에 밥 먹던 애들까지 달려나와 시퍼런 배춧잎 10,000원짜리를 줍더라고요. 눈뜨고는 못 볼 광경이었습니다. 하여간 돈은 왼수가 맞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둘째인 경호 엄마, 그러니까 전처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꾸 경호만 데리고 어딜 가더니 하루는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늦은 밤 애랑 들어오더니 또 술 마시러 나가길래 잔소리를 좀 했어요. 하루 종일 어디 갔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밤낮으로 밖으로 돌아. 내가 알던 명진 씨 맞아? 넌 내가 알던 선영이 맞냐? 허구한 날 잔소리에 눈에 쌍심지나 켜고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너도 즐겨. 돈 쌓아뒀다 뭐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남편이 나가고 저는 경호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를 만나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남편과 제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경호는 친엄마는 없이 사는 게 싫다고 경호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혼이 나가 애를 몰아세웠어요. 생모 만나 뭐해 있냐고 물었더니 이러는 겁니다. 날 낳아준 사람 쪽방에서 혼자 불쌍하게 살아요. 너무 불쌍해서 아빠랑 내가 쌀도 사다 놓고 반찬이랑 과일 좀 놓고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 죽을 것처럼 보여서 우리 돈 많으니까 그분 도와줘도 되잖아요. 네?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갔대요. 많이 아프고 힘들대요. 전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쯤 큰애는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를 놓고 나쁜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어요. 학원이다 가회다 부족한 것 없이 해주는데 엇나가기만 했어요. 동네에서 우리 부부가 졸부에다 못 배운 사람이라는 게 소문이 나서 저 또한 알게 모르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에 혀처럼 구는 친구들도 있었죠. 함께 다니기만 해도 콩고물이 떨어지니 친구들도 신이 나는 눈치였어요. 아, 이거 다시 보니 촌스럽네. 자기 가질래? 이걸 나 준다고? 가져. 색깔이 실증나네. 난 다른 것도 사지 뭐. 이거 200은 좋기 좋잖아. 아,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 고마워서 어떡해. 나중에 자기 열무김치 담그면 그거 한 통 갖다 주던가. 열무김치? 그것 말고 또 먹고 싶은 김치 없어? 말해봐, 다 해줄게. 됐어. 아줌마가 다 해주는데 뭐. 이 손맛이 다르니까 그렇지.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뭔가 다 모래성처럼 흘러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남들 몰래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눈먼 돈 갖고 있다며 욕심을 버리라고요. 자칫 초상 치를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속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지방에서 시부모를 모시러 살아가는 시동생이 전화를 했더군요. 집 앞이라길래 얼른 오시라고 했습니다. 형은 언제 퇴근해요? 요새 바빠서요. 뭐 어쩌면 내일 들어올 수도 있고. 에이, 형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주무시고 가세요. 손님 방에서 주무시면 돼요. 그날 밤 깜빡 잠이 들었다 자정이 넘는 시간에 눈이 떠졌어요. 다투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서재문이 열려있고 시동생과 남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선비인 척 고상하게 굴더니 무슨 돈 욕심이 그리 많아? 지나친 요구 아니라고 생각해. 그 돈 좋은 일에도 써야지. 형은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 그 돈이 형을 망치게 할지도 몰라. 모르겠어? 그래서 내 돈을 그지 새끼들한테 꼭 써야겠다. 그지 새끼들? 형도 어떻게 컸는지 잘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컸는데? 나 우리 집 족보까지 새로 만들었어, 이 녀석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보다 공부 좀 잘했다고 부모님한테 대접받고 살았는데 이제 너랑은 차원이 다르게 사니까 약 오르냐? 저는 놀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이 고향 사람들을 위해 큰돈을 기부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고향 공단 지역에 큰 불이 나서 사람들이 직장도 잃고 몸을 다친 사람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러자고 했어요. 여보, 그럽시다. 왜 못해요? 그러면 당신 사업도 더 잘 될 거고 애들한테도 좋지 않겠어? 다짜고짜 화만 내지 말고. 야, 난 하늘 아래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괜히 어줍지 않게 쑤시지 마라. 안 넘어가. 형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네. 시동생은 차가운 얼굴로 서재를 나갔어요. 남편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어요. 여보, 사실 나 좀 무서워. 벼락 부자들 패가 망신하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 안 그래?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해.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나쁜 일 없이 오래 살려고 몰래 구판 벌이고 전 보고 난리래. 돈 벌면서 나쁜 짓 한 게 가족들, 자식들한테 갈까봐 우리도 착한 일 좀 하자. 해서 나쁜 일 없잖아. 야, 우리가 도둑질해서 부자 됐냐? 아니잖아. 세상 겁날 게 뭐가 있어? 남한테 맡기는 돈도 아니고 시동생 통해 하는 일이니 믿을 수 있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결국 시동생이 제시한 돈의 절반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 돈이었어요. 억 단위였으니까요. 저는 이렇게라도 액마금을 했다 생각했죠. 남편은 두고두고 그 돈을 얼마나 아까워하던지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 남편과 저는 시댁 쪽에는 신경을 끊었어요. 대신 돌아가신 구자 이모의 제사상은 아주 기가 막히게 차려냈습니다. 그러나 사는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툭하면 술 취해 외박하는 아빠에 돈 쓰느라 정신없는 엄마를 보며 애들도 변해갔어요. 큰애는 공부 때려치고 연예인 하겠다고 해서 기획사에 연결시켜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냅뒀어요. 둘째는 미술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노력하지 말고 대입 실패하면 유학 가라고 미리 도망칠 구멍까지 만들어줬어요. 첫째는 신이 나서 돌아다녔지만 둘째는 아니었어요. 툭하면 싸우는 우리 부부에게 다가와 말리는 것도 경호 이 녀석이었습니다. 사춘기도 없는지 경호는 늘 순하고 착했어요.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제가 울고 있으면 따뜻한 차를 타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그 동네로 이사 가면 안 될까? 어디? 전에 살던 아파트? 거긴 좁아서 안 돼. 아니, 전망 끝내주게 좋던 산동네. 무슨 소리야, 경우야. 그때 우리 가족 감자탕 하나 놓고도 행복했는데.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 지질이 궁상이었지. 들어가자. 경우야, 엄마 피곤하다. 남편과 나빠지는 관계 속에서 저는 그렇게 예뻐하던 경우도 안중에 없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연신 말아먹더니 갑자기 주류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경험도 없는 술집 체인을 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일이 터졌습니다. 주류 사업을 하자며 남편을 꼬드긴 동업자들이 남편 돈과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이 집에 몰려들고 집이 가압류되면서 남편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저와 아이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5년간의 사치스러운 삶이 그렇게 막을 내린 거였어요. 채권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애들 학교에 들이쳤어요. 남편 어디다 숨겼어? 어? 몰라요. 저희도.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얘야, 넌 알지? 너한테는 연락할 거 아니야. 학교 끝날 때마다 앞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연락 오면 바로 말해. 알았어? 큰애 경수는 그래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드는데 마음 약한 둘째 경호는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남편을 찾으러 다녔어요. 행여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마음 졸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다시 달동네 쪽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앞둔 전날 밤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내 경호가 쪽지만 남겨놓고 집을 나간 것이었어요. 제 아빠 없이 어려운 형편에 같이 살 염치가 없다며 생모에게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괴로움에 일주일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어요. 경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반쯤 나간 정신으로 이사를 한 뒤 연락 한 통 없던 시동생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형수, 빚을 얼마나 졌어요? 5년 만에 10억 훌쩍 넘는 돈을 다 날리고 억대의 빚을 안게 된 상황이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혔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제게 시동생이 말을 꺼냈어요. 빚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전에 형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고향 공단에 불이 났다고. 맞아요. 그때 그 돈 절반으로 공장도 다시 세우고 급한 불도 껐어요. 그리고 절반은 이런 일 생길 것 같아서 안 건드렸어요. 고스란히 있어요, 통장에. 정말이에요? 그럼 그 돈 우리 줄 수 있어요? 네? 저는 다급해서 염치도 모르고 매달렸습니다. 시동생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형님 돈으로 투자한 고향 사업이 잘 되면서 투자한 돈이 배로 돌아왔어요. 그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을 거예요, 형수. 어떻게 그럴 수가. 그뿐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형 이렇게 된 거 아는 사람들이 돈도 조금씩 모았어요. 형수 힘내요. 이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일 거예요. 저는 시동생 앞에 납작 엎드려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같이 찾자고 애원했어요. 백방으로 수소문을 찾고 보니 남편은 거리에 노숙자가 되어 있더군요. 시동생과 함께 남편을 데리고 와 다시 사람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사이 시부모님도 올라와 아들을 챙기고 가셨어요. 남편은 가족들의 보살핌에 서서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은 다부진 표정으로 집을 나가더니 채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죄를 하고 돈을 갚았어요. 모자라 갚지 못한 돈은 앞으로 꾸준히 갚을 것을 약속하고 우리 가족은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철부지 망아지처럼 날뛰던 첫째 경수는 풀이 죽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아픈 손가락 경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분간은 혼자인 제 생모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서울을 떠나며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따라 나왔던 어렸던 둘째의 모습, 제품에 안겨 웃던 경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힘들 때마다 곁에 와 말을 걸어주고 날 위해주던 우리 막내. 그 아이의 마음이 이제야 와닿았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울자 옆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돈에 눈이 어두워서 당신도 애들도 못 챙긴 내 탓이 크다. 기다려보자. 그 녀석 아픈 제 엄마 혼자 둘 수 없어.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자책 마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향에 내려가 시동생의 친구가 하는 고깃집에 취직을 했어요. 남편은 식당 옆에 딸린 정육부에서 일을 배웠고 저는 서빙도 하고 주방에서 김치찌개며 고기 재우고 반찬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경수는 조용히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1년 일하는 시간이 지나고 빚도 성실하게 갚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에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구자 이모가 나왔어요. 옥색의 한복을 입고 예전처럼 저를 안아주시는데 엄마의 품처럼 참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남편도 놀라더군요. 자기도 비슷한 꿈을 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저 저희는 로또 2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같은 순간이었어요. 꽈배기 하나 사 먹자고 남편과 길을 걷다 5,000원을 주었고 그 돈으로 산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였어요. 2등이었지만 몇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첨된 복권을 앞에 두고 남편과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 이모님이 선물을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이번만큼은 우리 실수하지 말자.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겠니, 경수야? 그 삼촌 찾아보는 게 어때요? 그 삼촌? 아들의 말에 저희는 이모님의 아들을 수소문에 찾아 그 돈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신부님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을 돌며 빈민가 아이들을 돌보신다고 하더군요. 형편도 어렵다면서 왜 이걸 포기하려고 하세요? 신부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그 아까운 돈 다 날리고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거짓말같이 들리시겠지만 복권도 억지로 한 거예요.
이웃이 복권방에 개업해서 주운 돈으로 인사치레 겸 산 건데 덜컥 당첨이 됐어요. 이 돈 거절 마시고 제발 좋은 일에 써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받아주세요. 그 큰 돈 받고 겪은 마음고생 말로 다 못합니다. 저도 이 사람이랑 애들 앞에서 못할 짓 많이 했어요. 그릇에 넘치는 돈이 들어오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걸 다 주고 갔나? 신부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이제 겨우 돈독이 빠졌는데 또 꽁돈 받아 배불리고 싶지 않아요. 이 돈 좋은 데 쓰고 싶습니다. 신부님과 돌아가신 이모님께 사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제발 받아주세요. 신부님은 차분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결국 당첨금을 받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다면서요. 우리 부부는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당을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권 같은 건 사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경호를 찾아갔어요. 부모가 모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어요. 마음 아프게 했던 지난 일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시간이 흘러 경모의 생모, 남편의 정처는 세상을 달리하고 경호는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어요. 경호가 돌아온 날 저는 감자탕을 푹 끓였습니다. 우거지 듬뿍 넣고 칼칼하게 정성으로 만들었어요. 곧 남편이 경호를 데리고 들어왔고 저는 그토록 보고 싶던 막내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왔죠? 아니야, 경호야.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저는 주책 없이 울고 말았어요. 경호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제 눈물을 닦아주며 싱긋 웃었어요. 그거 알아요? 엄마는 울 때도 예쁜 거. 우는 게 뭐가 예뻐. 진짜야. 떨어져 있을 때 엄마 우는 모습만 떠오르더라. 미안해요. 속 썩여서. 경호야, 미안하다. 네가 달동네 다시 돌아가자고 할 때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허구한 날 네 아빠랑 싸우고 너 마음만 아프게 하고 내가 널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야. 아픈 엄마 병간호도 힘들었을 텐데 돌아와줘서 고맙다, 막내야. 앞으로 엄마 부끄럽지 않게 살게. 아빠랑도 약속했어.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큰아들 경수가 경호를 안아주더군요. 잘 왔다, 이 자식. 형 잊어버린 거 아니지? 너 없으니까 되게 심심하더라. 그날 저녁 우리는 예전처럼 둘러앉아 감자탕을 먹었어요. 아이들도 크고 남편과 저도 풍파를 겪으며 늙었지만 마음은 꼭 그때 달동네에서 한 마음으로 살던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남편과 저는 빚을 다 갚고 우리 명의의 정육점을 개업하게 된 겁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나란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한때 찢어지게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넘치게 부유하게도 살아봤네요. 많은 일을 겪고 단단해졌으니 이것도 복이라면 복이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지금이 가장 좋다고요. 넓지는 않아도 두 내외 살기 좋은 집 하나 있고 건강한 육신에 직업도 있고 애들도 각자 잘 살고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믹스커피 하나 타서 마시며 테스형 노래 듣는 걸로도 오늘의 행복은 차고 넘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